이모,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도시 외곽 버스 정류장에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누더기처럼 헐렁한 패딩을 걸친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화장실, 대합실, 플랫폼까지 사람들이 버린 휴지와 담배꽁초, 얼어붙은 구토물까지 닦아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렸지만 일당 7만 원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폈습니다. 휴대용 버너 하나, 냄비 하나, 그리고 마트에서 할인받아 산 인스턴트 스프 몇 봉지, 종이컵에 담아 1,000원에 팔았습니다.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사갔습니다. 하루에 5개 정도 팔리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11월 중순의 날씨는 이미 한겨울 같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지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버스 정류장 끝자락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작고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면서 그게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앙상하게 마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플랫폼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제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보였을 겁니다. 스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을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가끔 배고픈 아이들이 이렇게 서성이다 갑니다. 저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공짜로 나눠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냄비를 젓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가 제 테이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볼은 깡말라 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유난히 컸습니다.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이 냄새. 아이가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스프 냄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배고픔만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냄비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종이컵 하나가 1,000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야 할 돈이 아직 1,500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종이컵에 스프를 가득 담았습니다. 플라스틱 숟가락도 하나 꽂았습니다. 여기,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을 텐데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이 아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프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입가에 뭔가가 흘렀는데 스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이는 계속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급하지 않게 하지만 한 모금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컵이 반쯤 비었을 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이거 끓여줬어요. 밤에 배고프다고 하면요. 그래. 근데 이제 안 끓여줘요. 엄마가 어디 갔거든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안 계신데? 몰라요. 열흘? 아니면 더? 아이는 정확히 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 개념이 흐릿해진 거였습니다.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집에요. 우리 집. 혼자? 아이는 대답 대신 다시 스프를 떴습니다. 그리고 마저 다 먹어버렸습니다. 빈 컵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한 컵을 담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득.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하나 더 먹어.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 그냥 먹어. 아이는 또 한 번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먹었습니다. 온기가 몸에 퍼지는지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습니다. 아이의 패딩 자락이 펄럭였는데 소매 끝이 해져서 솜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신발도 너무 컸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버린 걸 주워 신은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여기서 뭐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거 팔아. 스프? 그리고 청소도 하고. 매일요? 응, 매일. 힘들겠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위로 같았습니다. 8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도 힘들겠다. 저요? 괜찮아요. 엄마 곧 올 거예요. 아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확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번째 컵도 다 비웠습니다. 아이는 컵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엄마 냄새 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불렀습니다. 잠깐, 이름이 뭐야?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주한이요. 주한아,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이요. 집이 어딘데? 저기 아파트요. 아이가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정류장에서 10분쯤 걸어야 하는 곳에 낡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섭지 않아? 아니요. 익숙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짐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너를 끄고 냄비를 싸고 테이블을 접었습니다. 이모도 가요? 주한이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집에 가야지. 그런데 너 집까지 바래다 줘도 될까? 주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스프 두 컵이 몸속에서 온기를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집에 보내도 되는 걸까? 혼자 있는 집으로, 엄마가 없는 집으로. 하지만 저도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프 두 컵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한이가 한동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몇 층이야? 5층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고장 난 건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주한이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는 전단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유 배달도 며칠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주한이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목에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냉기가 먼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난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주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 하나가 구석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혼자 있었어? 주한이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한이를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구겨진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누운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집은 난방이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주한아, 제가 불렀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네, 내일도 여기 올게. 같은 시간에 이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주한이의 눈만 이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스프 또 줄 거예요? 그럼. 주한이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곧 꺼졌습니다. 주한이가 불을 끈 겁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러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를 신고해야 하나? 경찰에? 아동보호기관에? 하지만 그러면 주한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 시설로 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질까? 결국 그날 밤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일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청소를 마치고 같은 자리에 테이블을 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주한이가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고 저는 이미 준비해둔 스프를 건넸습니다. 주한이는 매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천천히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매번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한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제가 물었습니다. 주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옆에 섰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요. 주한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응?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요. 그래서 저는 엄마만 그렸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그랬어요. 주한이는 스프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림 그릴 게 많은 애들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주한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주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모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 그림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돼? 네. 이모는 매일 저 기다려주잖아요. 엄마처럼요. 그날 밤
주한이는 평소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 이야기, 급식 이야기,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이야기.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아팠겠다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스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한이가 평소와 다르게 깔끔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주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할아버지가 사주신 옷이에요. 할아버지? 저는 놀랐습니다. 주한이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큰 집에 사세요. 기사 아저씨도 있어요. 그럼 너 그 할아버지 집에 사는 거야? 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데려다 준 그 원룸은 뭐였을까요? 그런데 왜 그날 그 아파트에 있었어? 주한이는 스프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가끔 거기 가요. 엄마 냄새가 나거든요. 엄마 옷도 있고 엄마가 쓰던 물건들도 있어요. 할아버지 집에는 엄마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랬구나. 주한이는 엄마를 찾아서 그 빈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이야기 안 하세요? 네. 한 번도요. 엄마 사진도 없어요. 엄마 이름도 부르면 안 돼요. 주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착한데 무서워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한이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됐습니다. 주한이의 할아버지는 도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였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손자인 주한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한이의 엄마는 6개월 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주한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살던 그 원룸으로 갔습니다. 기사 아저씨 몰래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게 해서 내렸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착해요. 제가 부탁하면 들어줘요. 할아버지한테 말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주한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해? 이모는 다를 것 같아서요. 엄마처럼 따뜻해서요. 저는 주한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관계도 끝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주한이는 점점 제게 의지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스프를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저보고 엄마 없는 애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엄마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곧 온다고요. 주한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었어요. 거짓말쟁이래요. 저는 주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주한아, 내 엄마는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지금도 어딘가에서 너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이모가 장담해. 주한이는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주한이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손자가 매일 밤 집을 빠져나가는 걸. 며칠 후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주한이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저 방에 들어오셨어요. 자는지 확인하러요.
근데 저는 이미 나왔었거든요. 어떻겠어? 베개 아래 입을 뭉쳐서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어뒀어요. 다행히 할아버지가 불 안 켜고 그냥 나가셨어요. 주한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들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한이가 왜 밤마다 절 찾아오는 걸까요? 주한아, 너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만나러 와? 주한이는 스프를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없으면 저 엄마 생각이 너무 나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엄마 목소리도 잊어버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모 만나면 괜찮아져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이모 냄새도 엄마 냄새 같고 목소리도 비슷해요. 주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 계속 여기 있어 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아, 약속해 주세요. 제발이요. 주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질 수 없을지도 모를 약속이었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할게. 주한이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한편 주한이의 할아버지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자 방에 들어갔을 때 이불 속에 아이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불을 켜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주한이었습니다. 아이는 살금살금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밤마다 어디를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한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스프를 먹는다고. 기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혹시 그 여자가 됐네. 지켜만 보게. 위험한 일만 아니면 돼. 도연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손자가 그 여자에게 점점 의지하는 게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주한이가 밥을 잘 먹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가끔 했습니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도연 자신이었고 여자는 소진이었습니다. 도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사랑했던 사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헤어진 사람. 도연의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소진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버텼지만 결국 소진이 먼저 떠났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면 안 돼. 나는 괜찮아. 소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소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었고 이사도 갔습니다. 몇 년 뒤 도연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업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소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며 여자를 데려왔을 때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소진을 너무 닮았습니다. 얼굴, 목소리, 웃는 방식까지. 이름이 뭐라고 했지? 소연이에요, 아버지. 소연. 소진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며느리를 보면서 계속 소진을 떠올렸습니다.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며느리 소연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도연은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소연은 어느 순간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도연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소연이 소진의 딸일까?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걸까? 자신을 떠났던 소진이 딸을 보내서 도연의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자가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 기사가 찍어온 사진을 봤을 때 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소진을 닮았습니다. 정확히는 소연을 닮았습니다. 며느리를.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게. 이름, 나이, 사는 곳, 가족관계. 전부 다. 알겠습니다.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있어. 그날 밤 주한이는 평소처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차를 세웠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비밀이에요. 알았어, 도련님. 기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한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다은 이모가 테이블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모. 주한이가 소리쳤습니다. 다은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좀 춥다. 얼른 와서 이거 먹어. 주한이는 다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스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요. 주한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멀리 주차된 검은색 차 안에서 기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사가 곧 이 모든 걸 도연에게 보고할 거라는 걸,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행사 공고를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재단 겨울 나눔 축제 마이너스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일당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푸드존에서 음식 서빙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깔끔한 로비, 정장을 입은 사람들. 저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이름, 나이, 경력을 물어보고 끝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만 고생해 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양일이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혹시 장학금 지원 생각 있으세요? 저희 재단에서 저소득층 성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거든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 거쳐서 선정되면 학원비나 자격증 준비 비용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작성해 볼게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단 뒤편에 있는 넓은 야외 공간은 이미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고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풍선과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푸드존은 가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음식들이 차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솜사탕, 팝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태프가 5명이었습니다. 모두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이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 친구들과 온 아이, 선생님을 따라온 단체 아이들. 모두 신나 보였습니다. 저는 떡볶이 부스에 배치됐습니다. 종이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주고 나무젓가락을 건네주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계속 서 있어야 해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뛰어가는 아이들. 저는 문득 주한이를 떠올렸습니다. 주한이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주한이는 이런 행사에 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니까요. 점심시간쯤 됐을 때였습니다. 푸드존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담아냈습니다. 손이 바빠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 고든 자세.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 있다가 걸어갔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저분 재단 이사장님이래. 도연 이사장. 아, 그래. 엄청 부자래. 건설 회사 했었대. 지금은 은퇴하고 재단 일만 하신대.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행사가 끝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스태프들이 모여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와주시면 됩니다. 네. 참, 장학금 신청서는 작성하셨어요? 아, 네. 여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작성한 거였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학력, 가족관계. 빈칸을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가족관계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한소진 사망, 부미상.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단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 테이블을 폈습니다. 주한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어서 주한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모, 왔어? 오늘 많이 춥다. 얼른 와. 주한이는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할아버지가요. 응?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새 신발이요. 주한이가 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려. 그치요? 할아버지가 요즘 저한테 잘해주세요. 밥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 학교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주한이는 기뻐 보였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거 좋은 일이네. 네. 그런데 주한이의 표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꾸 제가 어디 가는지 물어보세요. 밤에 뭐 하는지도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자요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주한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혹시 할아버지가 알면 어떡해요? 제가 이모 만나러 오는 거요. 저는 주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주말 행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담당 김 과장은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들이었습니다. 한 장을 펼쳤습니다. 신청인 다은 생년월일 1995년 3월 12일. 김 과장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학력, 경력, 현재 상황.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란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한소진 사망, 부미상. 한소진. 김 과장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였더라?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이사장님이 며느리를 찾는다며 사람을 풀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소연이었는데 그때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어머니 이름이 한소진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생년월일 1995년 3월 12일. 그럼 지금 나이가 29세. 며느리 소연이 사라진 게 6개월 전이었고 그때 나이가 30이었으니까. 김 과장은 급히 예전 자료를 찾았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뒤져서 며느리 소연의 인적 사항을 꺼냈습니다. 소연 생년월일 1995년 6월 8일. 어머니 한소진. 생년월일이 석 달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같았습니다. 한소진. 이건 우연일까요? 김 과장은 서류를 들고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주말에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런데 가족관계란을 보는 순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한소진. 한소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벚꽃 아래 서 있던 여자. 처음 말을 걸었을 때 수줍게 웃던 얼굴. 손을 잡고 걷던 강변. 졸업 후 결혼하자고 약속했던 그날 밤. 그리고 헤어지던 날. 소진이 울면서 했던 말.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도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사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며느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해서 보고 드립니다. 어머니 이름이 같고 생년월일도 석 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은 있나? 아직 신원 확인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주말에 푸드존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주말에 행사장을 돌아보다가 푸드존에 들렀을 때 떡볶이를 담아주던 여자. 낡은 옷을 입고 일하던 여자. 그때 느꼈던 묘한 감정. 조사해보게. 이 사람에 대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소진. 만약 이 한소진이 그 소진이라면, 그럼 이 다은이라는 사람은, 도연은 생년월일을 다시 봤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자신이 소진과 헤어진 게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에 소진이 그때 임신한 상태였다면, 그럼 이 아이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소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도연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도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우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의 어머니 이름이 한소진. 장학금을 신청한 다은의 어머니 이름도 한소진.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석 달. 만약 같은 한소진이라면 소연과 다은은 자매였습니다. 그럼 며느리 소연도 도연의 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은 30년 동안 자기 딸을 모른 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자기 아들과 결혼했고 손자를 낳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빌딩들, 차들, 사람들. 그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과장이 다시 이사장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보게. 다은 씨 29세. 현재 버스 정류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 야간에는 간이 음식 판매를 합니다. 주거지는 고시원. 학력은 고졸.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한소진 씨는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의하면 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미혼모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한소진 씨에 대해서는 그쪽도 조사했습니다. 한소진 씨는 1973년생으로 다은 씨를 낳을 당시 21살이었습니다. 직업은 식당 종업원, 청소부 등 여러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한소진 씨가 1995년에 다은 씨를 낳고 같은 해 6월에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 네. 쌍둥이는 아니고 석 달 터울입니다. 이름은 소연입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네. 다은 씨와 며느님은 이복자매가 맞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한소진 씨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1994년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문예창작과 도연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다녔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소진 씨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대학 경영학과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자신이 경영학과였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한소진 씨를 아셨던 겁니까?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아주 오래전에.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은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소진을 닮았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소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한이가 다녀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은 씨 맞으시죠? 저 성모병원 응급실인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 씨 보호자시죠?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로요. 말순 할머니. 제가 고시원에서 옆방을 쓰는 할머니였습니다. 70이 넘으셨지만 늘 건강하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주시고 제 안부를 물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짐을 급히 챙겨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간호사에게 말순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더니 한쪽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하다. 괜히 밤에 부르게 됐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께서 폐렴이 심해지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응급처치로 안정됐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제 통장 잔고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 절차 밟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아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간호사가 왔습니다. 다은 씨,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밖으로 나가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재단에서 봤던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재단 김 과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말순 할머니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이 아니라 VIP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왜요?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자세한 건 이사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사장님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재단 이사장이 말순 할머니 치료비를 내주는 걸까요? 할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30분쯤 지나서 병원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재단 행사 때 봤던 그 남자. 떡볶이 부스에서 잠깐 스쳤던 사람. 도연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다은 씨? 네. 저는 도연입니다. 말순 할머니께서 제게 중요한 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를 아세요?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안정되신 후에 하겠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왔습니다. VIP 병실 준비됐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소파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의료진이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들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의료진이 나가고 병실에는 저와 도연 그리고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도연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는데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다은아, 앉거라.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은아, 너 내 엄마 얘기 들은 적 있지? 네. 조금요. 엄마가 저 낳고 혼자 키우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 내 엄마 소진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 너 아빠 없이 혼자 널 낳고 키우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이는 대학교 다닐 때 사람을 만났어. 너무 사랑했지. 결혼까지 약속했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집안에서 반대했어. 소진이가 가난하다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결국 둘은 헤어졌지. 그리고 소진이는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 바로 너였어, 다은아.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럼 제 아빠는? 할머니가 도연을 봤습니다. 이분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 씨, 저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소진 씨가 임신한 걸, 당신이 태어난 걸. 만약 알았다면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책임졌을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진 씨는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진이는 그런 애였어. 자기 때문에 남 인생 망치는 거 싫어했지. 그래서 혼자 다 짊어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당신이 장학금 신청서를 냈을 때 어머니 이름이 한소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진 씨 이야기를, 당신 이야기를.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너를 낳고 몇 달 후에 또 아기를 낳았어. 소연이라고 이름 지었지. 소진이와 도연이의 이름을 따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연이요? 그럼. 네. 당신 여동생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 며느리. 그럼 주한이는? 주한이요. 주한이는 제 조카인가요?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입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주한이가 왜 저를 보고 엄마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 주한이의 엄마 소연이 왜 사라졌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왜 도연을 처음 봤을 때 묘한 느낌을 받았는지, 혈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도 제게 아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우리 둘이서 살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친척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아빠가 앉아 계시다고요? 도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몰랐던 건 변명이 안 됩니다. 제가 소진 씨를 더 끝까지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친자 검사를.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은 씨가 동의하신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사흘은 길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주한이를 만났습니다. 주한이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진 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저와 도연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도 회복되셔서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결과서입니다. 도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99.9%.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소진아, 다은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없던 아빠, 늘 궁금했던 존재, 엄마가 왜 말해주지 않았는지 원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게 없어요. 아빠도 몰랐잖아요. 아빠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써보는 단어였습니다. 도연이 또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진아, 보고 있니? 내 딸이 이렇게 컸어. 너를 닮아서 강하고 착하게 자랐어. 이제 아빠도 찾았어. 걱정 마.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게 아빠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냄비를 저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모, 오늘 몇 명 온대요? 주한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주한이는 제 허리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굵어졌습니다. 글쎄, 20명쯤? 그럼 밥 더 지어야겠네요. 주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으로 갔습니다. 능숙하게 쌀을 씻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다은아, 식재료 다 가져왔다. 고마워요, 아빠.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은 식재료 박스를 주방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담당이지? 네. 나중에 부탁드려요. 알았어. 도연은 홀로 나가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말순 키친이었습니다. 3년 전에 문을 연 지역 아동 식당이었습니다. 방과 후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말순 할머니에게서 따왔습니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도연, 주한이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가족이 돼서 정말 다행이야. 소진이도 기뻐할 거야.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저는 한동안 슬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다은아, 아동식당을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배운 걸 살려서. 저는 친자 확인 후 도연의 지원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영양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한이가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완전 맛있어. 우리 이모가 해주는 거라 진짜 맛있다니까. 주한이의 자랑 덕분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메고 달려오는 아이들.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아이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아이들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한이가 물컵을 나눠줬습니다. 오늘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와,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깍두기와 콩나물. 정성껏 담았습니다. 주한이가 접시를 날랐습니다. 자,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주한아.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다. 이모, 이거 집에서도 해먹고 싶어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그럼 나중에 알려줄게.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물 너무 세게 틀면 안 돼요. 튀어요. 주한이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할아버지가 아직 서툴러서.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주한이는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30년 전 소진과 처음 만났던 날도 봄이었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했던 날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소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자신의 나약함, 결국 소진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진과의 딸 다은을 찾았습니다. 손자 주한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소진이 원했던 것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웃고 행복한 것.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진아,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잘 키웠어. 정말 고마워. 아빠, 혼자 뭐 하세요? 다은이 다가왔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무슨 생각? 내 엄마 생각. 다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그렇겠지? 네. 두 사람은 함께 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한이가 그 사이를 오가며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스프는 없어요? 하나이가 물었습니다. 스프? 아, 후식으로 준비했지. 잠깐만 기다려. 다은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짜잔, 이모 특제 야채 스프.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다은은 종이컵에 스프를 담아서 나눠줬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아이들은 호호 불며 스프를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진짜 최고예요. 주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스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이모 스프거든요. 다은은 주한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스프는 특별했습니다. 차가운 버스 정류장에서 추운 밤에 혼자 떨고 있던 주한이에게 처음 건넸던 그 스프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인연이 지금 이렇게 커졌습니다. 주한이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비록 돌아오지 않았지만 주한이는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며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마지막 아이가 나가고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다은, 도연, 주한이는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빠도요. 할아버지, 저도요? 너도. 우리 주한이가 제일 고생 많았지. 주한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은 스프를 나눠 마셨습니다. 참, 주한아. 다은이 말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너희 학교 급식 봉사 간다며? 이모도 같이 가도 돼? 진짜요? 좋아요. 우리 반 애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이모 요리 진짜 잘한다고. 그래, 자랑해.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진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모습을 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다은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요. 웃으면서요. 그렇겠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도연은 그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진아, 나 용서해 줄 수 있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딸 잘 돌볼게. 약속해. 별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인연. 종이컵 스프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그게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고,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감당했던 무게를 이제는 여럿이 함께 나눴습니다. 죄책감 대신 다정함을, 외로움 대신 온기를, 그리고 새로운 봄을. 이모, 뭐 생각해요? 주한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저도요. 이모랑 할아버지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주한이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은 다른 손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말순 키친의 불은 오늘도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걸린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혼자가 아니라고,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주는 식탁. 말순 키친 마이너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마이너스 다은. 다은은 매일 밤 문을 닫기 전에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도연, 주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걷는 길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추운 밤 혼자 떨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함께였으니까요.